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고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 집은 화목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남편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고 저 역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잘못된 선택이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그 실수를 반복하며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어요. 무릇 사람이란 태생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는 해요. 그 중에는 때로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실수도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하고도 남을 심각한 실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란 실수로부터 깨닫고 배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은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틀린 시험 문제로부터 정답풀이를 깨우쳐 나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람이란 역시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들도 저희 주변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시댁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난무난하니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막내딸이자 막내동생인 저는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대기업 출신인 친정 아버지와 유학파 출신 디자이너인 친정 언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말다툼 한 번 없었을 만치 저희 집안은 참으로 화목한 집안이었죠. 남편과 시댁 또한 문안구석 없이 평범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제조업 사업가인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물게 저를 향한 해바라기였죠. 이처럼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조산이었습니다. 왜 보통 많은 산모님들께서 첫 아이 출산을 유독 더 힘겨워한다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경우는 아주 심각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 그날도 어느 평범한 날처럼 직장에 출근해 한창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저는 직장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병원이야? 나 여기 왜 이러고 있어? 회의실에서 쓰러져서 곧장 구급차 타고 실려왔다더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장 재앙절개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랑 당신 둘 다 생명 위험하다고. 재앙절개라니? 나 아직 예정일 2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대답한 저는 그러나 다음 말을 차마 잊지 못했습니다. 제 하반신으로 양수가 파열되어 흐르고 있는 느낌이 선명하게 들었거든요. 전 다급해졌어요. 아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뭐래? 아이는 괜찮대? 재앙절개 수술 받으면 아이는 살릴 수 있을 거래? 살아야지. 기도하자. 평소 종교가 없던 남편의 기도하자라는 말에 전 숙연해지고야 말았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누가 뭐래도 엄마로서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 나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기는 꼭 살려내야 한다고.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나야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아기를 선택할 것인가? 남자들에게 세상 이보다 더 힘든 선택의 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차마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제 기억은 또 한 번 끊겨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늘이 도우신 덕분인지 전 수술을 마치고 별탈 없이 눈을 떴어요. 남편과 친정, 시댁 식구들 모두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절 지켜보고 있더군요.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기는 고생 많았다. 아기는 지금 인큐베이터 들어갔어. 칠삭둥이 치고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일단 푹 쉬렴. 다행스럽게도 첫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온전하게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양수 파열로 인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던 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절 위해 아주 큰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너는 태어날 수 있게 되는 대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거라. 우리 손주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때까지는 양가 어른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지키고 있기로 했단다. 덕분에 저는 사랑스러운 첫째 아이와 첫인사를 나누던 날에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칠삭둥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산후조리원으로 오게 되기까지 다른 산모와 아이들보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긴 시간 내내 그 비싸기로 이름난 산후조리원 비용 모두를 부담해 주셨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저와 첫째가 신혼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와 남편은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서로에게 약속했죠.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우리 가족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자고요. 이후로 한 몇 년 저희 부부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나니 제 직장일과 남편의 사업 또한 술술 잘 풀려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의 날들의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제 직장을 급히 찾아온 남편이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미안한데 자기야, 혹시 주변에 급전 융통할 만한 사람 있을까?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사는 걸 좀처럼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급전 융통이란 말이 다짜고짜 튀어나왔으니 저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니. 당신 혹시 무슨 사고 쳤어? 그게 그러니까 미안한데 지금 차근차근 설명할 겨를이 없거든? 그니까 일단 같이 은행부터 가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금방 쓰고 얼른 다시 갚아줄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야 도와주든 말든 하지. 당신 혹시 노름에 손댔어? 내가 언제 그런 허튼 일에 손대는 거 봤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서류상 실수를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는 제조업 회사였어요. 원자재를 들여와 물건으로 만들어 납품하는 그런 곳이었죠. 또한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원자재 대금은 현금 거래가 아닌 주로 어음 거래로 이루어졌어요. 일단 어음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은 뒤에 일정 기간에 한 번에 몰아서 대금을 납부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극단적으로는 회사가 부도를 맞이할 수 있는 위기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 생각처럼 남편의 회사가 풍전등화에 놓여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업무는 몰라도 자재 관리는 사장으로서 직접 철저하게 하는 거 알지? 알지, 그럼. 당신처럼 매일같이 창고에서 사는 사장님은 아마 또 없을 거야. 근데 그 얘긴 갑자기 왜? 원자재 10팔레트 발주 넣을 서류를 1000팔레트 발주 넣는 걸로 잘못 작성해서 보내버렸어. 요즘 거래처들이랑 회식이 많아서 피곤했나 봐.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씩이나 서류 실수를 저지르다니. 맙소사. 그렇게 잠시 놀란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어요. 그럼 얼른 가서 발주 취소해달라고 해. 안 그래도 연락해봤는데 벌써 배송 출발했다네. 출발 안 했어도 발주 취소는 아마 안 해줄 거야. 취소해주면 그쪽 업체 입장에서도 물류비다 뭐다 이래저래 큰돈 날리는 꼴이거든. 더군다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100배나 넘는 발주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취소를 해주겠어? 아싸 봉잡았다 싶으니까 발주 들어오자마자 제가다 발송 처리해버린 거지. 그래서 막아야 되는 대금이 얼마나 되는데? 2억 조금 넘어. 그야말로 막막하더라고요. 말이 2억이지. 요즘처럼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세상에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막을 수도 없는 거액이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다행이었던 건 어음거래였던 덕분에 남편에게 돈을 구해볼 시간적 말미가 몇 달 정도는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실수한 발주 대금을 막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영 쉽지 않은 눈치더라고요. 믿었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매번 거절당한 남편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걸려버린 남편이 엉뚱한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처형이랑 같이 운영하는 디자인 사무실 있잖아. 그 사무실 담보로 보증을 좀 서주시면 어떻게 돈을 좀 융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내가 담보 해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무실은 우리 아버지 대기업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차리신 일종의 노후 보험 같은 거잖아. 언니도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아빠랑 언니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 일 때문에 삶의 터전을 함부로 저당 잡혀 살라고 할 순 없지. 너 지금 너네 집 우리 집 구분하자는 거냐? 아니, 얘기가 갑자기 왜 그쪽으로 튀어? 내가 언제 친정시대 구분했다고 그래? 말하는 꼬라지가 딱 그렇잖아. 우리 회사 망하면 나만 망해? 회사에 투자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망하는 거야. 당신 시댁이 한꺼번에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넌 지금 장인어른이랑 처형 생각만 하고 있잖아. 이게 너네 집 우리 집 구분하는 거 아니면 뭐냐고. 네, 그랬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회사에 노후자금을 투자했었던 바람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시댁이 전부 한꺼번에 거리에 나앉게 되어버릴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런 남편의 다급한 심정이야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친정 식구들의 삶의 터전을 담보로 보증을 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전 그런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남편을 달래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아나무인이 되어갔죠. 그러다 결국 이런 말까지 해버리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네 식구들 진짜 치사한 거 알아? 치사하다니? 아버지랑 언니가 당신한테 뭐 허투루 대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당신 처가댁 찾아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뭔데? 장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씨암탉 잡아다가 몸보신 시켜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대신에 소고기라도 양껏 먹여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고. 그런 장인 어른들 두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너 첫째 출산할 때 일은 생각도 안 하지? 그때 우리 엄마가 그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 전부 다 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너랑 처가댁은 우리 집이 위험에 처했다는데도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치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또 그 얘기네. 내가 누누이 대답했지.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원 지원해 주신 건 지금까지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는 중이라고. 눈이 있으면 주변을 좀 돌아봐. 요즘 나처럼 시어머니한테 정성 들이는 며느리가 또 있나? 아 글쎄 그놈의 정성이고 마음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갚아 놓으라고 돈. 장인어른 살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그거 팔아서 우리 회사 대금 메꿔주면 되겠네. 하다 이젠 장인어른 집까지 걸고 넘어지시겠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니? 변하면 뭐 어쩔 건데. 막말로다가
장인어른 호랍이잖아. 다 늙은 호랍이한테 아파트가 왜 필요해?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나 하나도 모자라서 엄마랑 아빠까지 한꺼번에 망하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사람 안 변하고 백이겠냐? 그런 남편과의 연이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저는 빠르게 지쳐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 회사의 부도이기를 손 놓고 구경만 했던 건 아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친정의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정 언니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나나 아버지나 김서방한테 도움 주는 거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사이도 자식인데다가 무엇보다 널 위해 쓰는 돈인데 우리가 그거 아껴서 뭐 하겠니?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돕고도 남지. 하지만 언니는 지금 김서방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그게 걱정일 뿐이야. 이렇게 한번 도움 주고 나면 이후로는 툭하면 습관적으로 처가에 손 벌릴까 봐서.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번 위기는 김서방 혼자서 이겨내도록 해주는 게 김서방을 돕는 일인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니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라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번 처가에 도움받는 일로 그쳤을 테지만 돌변해버린 지금의 남편이라면 처가 도움받는 일에 맞들려버리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던 점은 남편이 제 친정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처가에 손 벌리려는 남편을 끝끝내 말리기에 바빴고 저희 부부의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어만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고작 몇 주 사이에 아주 빠르게 치닫고야 말았죠. 하필이면 그 와중에 전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 한창 금슬이 나쁠 때 임신을 했던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줄곧 저와 남편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시댁마저 돌변해버렸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넌 참 내가 대책이 없다. 첫째 때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둘째 때는 아주 몇 배는 가관이야. 어머님, 지금 가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가관이 아니고 뭐라디? 요즘은 애 하나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남들 같으면 자식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허덕이는 마당에 넌 뭐 얼마나 돈이 썩어 넘친다고 둘째를 함부로 갖고 그러니? 외람되지만 지금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요, 어머님.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해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아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는 소리야. 남편 사업이라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면 또 몰라. 지금 상황에서는 둘째고 뭐고 그게 다 사치다, 사치. 가뜩이나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지쳐있던 저는 구태여 시어머니와의 다툼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꾹 참으며 자리를 떴는데요. 시댁을 떠나는 제 귀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소근거리는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아가한테 말 너무 함부로 한 거 아니야? 아닌 말로다가 지금 우리 아들 바산 막으려면 새아가한테 손 벌리는 수밖에 없잖아. 말이 심해봤자 지까짓 게 뭐 어쩔 건데. 둘째까지 임신해버린 마당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당신은 그냥 잠자코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늘 이런 식으로 적당히 괴롭히면 지도 못 견뎌서 친정돈 가지고 올 거라니까는. 와,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과 시부모들께서 이처럼 한순간에 돌변해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혼집에도 시댁에도 좀처럼 마음을 주지 못한 채로 소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친정언니가 거의 매일 불러다가 밥상을 차려주는 등 다독여 주었는데요. 납품 대금을 막지 못한 남편이 결국 거래처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업계에 남편 회사가 부실 회사라는 소문이 싹 돌아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졸지에 남편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쏟아지는 어음을 막지 못한 탓에 회사는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죠. 바로 그 무렵 저는 둘째 출산이 임박해졌어요.
첫째 때도 저와 아기의 생명 모두를 걸어야 했을 만큼 위험한 조산이었기에 저는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직장의 출산 휴가를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결국 큰 말실수를 해버리더라고요. 휴가도 쓰고 팔자 참 좋구나. 뭘 그렇게 흘겨보고 있어? 내가 둘째 가지라고 구박을 했더냐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삼신할머니께 기도를 올렸더냐? 너 혼자 네 남편 좋아서 붙들고 뒹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둘째 낳는 게 무서웠으면 여자인 네가 애초부터 알아서 관리를 잘했어야지. 애는 저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둘째 낳기 무섭다고 입이라도 뻥끗했나요? 첫째 낳을 때 일 벌써 까먹으셨어요? 절 희생시켜서라도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는 넌 첫째 낳을 때 내가 베풀어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때 내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얼마나 큰 돈을 썼는 줄 알기나 해? 그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 그동안 넌 뭐 했니? 우리 아들 회사 부도수순 밟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넌! 뭐 했긴요. 툭하면 처가에 손 벌리는 못난 사이 되지 말라고 아내로서 남편을 말리고 또 말렸죠. 당신 자꾸 이러면 부부 사이에 금 간다면서 타이르기도 무진장 타일렀고요. 그랬는데도 제가 남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터진 입이라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기는 아주. 아무튼 간에 둘째 양육비는 우리 아들한테 덤탱이 씌울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전부 사돈이 부담하는 걸로 하자꾸나. 정 사돈이 금전적 여유가 안 된다면 그놈의 코딱지만한 사무실을 저당 잡히던가 아니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치우던가. 그날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둘째 양육비를 얘기하는 척 말했지만 속셈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정에서 2억 가져다가 부도 수순을 밟고 있는 남편의 회사를 회생시켜 놓으라는 강압적인 요구였죠. 하지만 전 그럴수록 김서방이 툭하면 처가에 손 벌리는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겁이 난다고 했던 친정언니의 말이 진정 옳은 말이었다는 걸 더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타박에 당차게 맞서며 친정에서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둘째 아들이 탄생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10달 꽉 채운 순산이었지만 남편은 둘째까지 태어나자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죠. 출산을 마친 제게 건넨 남편의 첫마디가 이거였으니까요. 이번 산후조리는 값싸게 하자. 어디 뭐 조리원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내 본가로 들어가.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성심성의껏 산후조리 해주실 거야. 공짜로. 순간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산후조리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편에게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다면 제가 나쁜 년인 거죠. 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산후조리를 시부모님께 맡기겠다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시부모님은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코빼기조차 보이기는커녕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댁의 산후조리를 거절했어요. 싫어.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발길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모르겠어? 두 분은 우리 둘째를 당신들 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심지어 당신 회사 파산일 때문에 나랑 시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져 있는데 그런 내가 시댁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아버지 입장도 좀 이해해주라. 우리 회사에 두 분 노후자금 투자했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아들 자식 회사가 부도맞게 생겼다는데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는 며느리가 오죽 야속하게 보였겠느냐고. 그러는 당신은 왜 우리 아버지랑 언니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는데? 오늘도 봐봐. 사랑하는 딸이 둘째 아들 출산한 자리에 사돈들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어. 시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랑 친정 입장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제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시댁에서의 산후조리를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짐짓 체념한 척 자기가 알고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둘째 아들을 퇴원시켰는데요. 산후조리원으로 가겠다며 출발한 남편의 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친정집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집 앞에 내려놓기 무섭게 차를 몰고 냉정하게 떠나버렸고요. 그런 남편의 속내가 너무 훤하게 보였던 탓에 전 그만 실소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친정에는 연로하신 친정 아버지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 친정에다가 막 몸을 푼 딸 자식과 갓난쟁이 아기를 떡하니 데려다 놓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친정에서 산후조리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 길을 꺾어놓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남편과 시댁에 거역하면 소박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크게 상처받은 저는 그간 있었던 일 전부를 친정 아버지에게 눈물을 쏟아가며 하소연했어요. 이미 제 사연을 알고 있던 친정 언니는 그저 묵묵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제가 금슬 좋게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친정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야 마셨죠. 오죽 충격이 심하셨던 모양인지 그날 이후로 친정 아버지께서는 며칠 동안이나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겠기에 가슴이 아팠죠. 아버진 처음에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시댁의 대를 이어줄 손주를 둘씩이나 낳아주고도 박한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다음엔 제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 겁니다. 사위라는 놈이 시부모의 박해를 막아주지는 못할지언정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들들 볶아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느끼신 감정은 격정적인 분노였습니다. 제가 몸을 풀자마자 친정에 보내버린 건 자기들이 수틀리면 소박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아빠가 이렇게 번듯하게 있고 능력 있는 언니도 떡하니 있는데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이젠 아버지가 직접 단단히 대갚아 줄 테니까 넌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몹쓸 시댁을 향한 참교육을 결심한 친정 아버지께서는 일단 저를 좋은 산후조리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이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첫째 아이 때는 워낙에 제 상태가 안 좋아서 긴 시간 산후조리를 했어야만 했고, 또 일반적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내는 것에 비하면 한 달이란 시간은 꽤 긴 편이었는데요. 물론 이 또한 친정 아버지의 배려였어요. 기왕 몸조리할 겸 푹 쉬는 김에 그간 시댁으로 인해 쌓였던 마음고생들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러는 사이 아버지께서는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좋은 신축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셔서는 가구와 옷가지 등 살림살이 전부를 새 것으로 준비해 넣어주셨어요. 그 신축 아파트는 산후조리를 마친 제가 이사를 와서 살게 될 새 거처였으니까요. 다만 한 달여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저는 곧바로 새 아파트로 입주하지는 못했어요. 집에 도배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저와 아기에게 해로운 냄새를 빼놓고 입주하려면 친정에서 며칠 지내야만 했죠. 한편 남편은 제가 한 달 내내 연락 한 통이 없자 이러다 와이프가 첫째, 둘째 아들 모두 데리고 영영 가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혼자서 아주 안달이 나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새집 도배 냄새 빠지기를 기다리느라 친정 아버지와 함께 친정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다름 아닌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이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게 방에 잠시 숨어 있으라고 해놓으시고는 혼자서 현관문을 열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김서방이 여긴 혼자서 어쩐 일인가? 와이프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와 봤어요. 산후조리 하라고 친정 데려다 주었더니 한 달째 연락 한 통이 없길래요. 그 말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시침이 뚝대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둘째 출산으로 친정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 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린가? 아니지. 이렇게 우리끼리 말실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네.
마침 저는 고개만 몰래 빼꼼 내밀어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친정아버지께서 실종이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 남편이 움찔하더니 몸아려운 강아지 마냥 쭈뼛쭈뼛 실실 웃어가며 급히 둘러대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 제 와이프 산후조리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울증이다, 회사도 부도 절차를 밟고 있다 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친정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친정아버지는 요놈 조금 더 놀려서 홍구멍을 내줘야겠다 하는 심산으로 살살 비꼬아가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침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경찰에 전화를 걸겠다는 기세로 휴대폰을 꺼내들자 기겁한 남편은 냅다 꾸벅 인사를 하고는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와 친정아버지는 참 오랜만에 통쾌한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그날의 통쾌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서 친정 언니네 집으로 향할 것은 뻔할 뻔짜였거든요. 그래서 전 언니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귀띔을 해놓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찾아오면 정신이 쏙 빠지게 아주 단단히 놀려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언니에게 전화가 다시 걸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찾아왔다고요. 역시나 언니도 저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남편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긴 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당연히 저를 친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와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남편은 그쯤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희에게 용서를 싹싹 빌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반성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까지 동원해서는 제 친정 식구들을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친정에 쳐들어와서는 제가 방에서 숨어서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제 친정 아버지께 망발을 퍼붓던 날에는 그야말로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이보세요, 사돈.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알다마다요. 몹쓸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내딸을 지키고 있는 중이죠. 몹쓸 시댁 식구들? 이봐요, 사돈.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듣자 하니까 사부인께서는 제 막내딸에게 더한 말도 수시로 하셨던데요. 김서방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고요. 이런데도 제가 막내랑 손주들을 그 집안으로 되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돌려보내면 어쩌시려고요? 핏줄은 천륜입니다. 제 아들이 자식들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영 끊어 놓으면 당신네는 천벌 받아요. 그리고 마누라 없는 호래비 처지로 살아서 그런가? 손님 대접하는 예의가 왜 있다구야? 사돈 사이가 찾아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숨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아주 꽉꽉 막혀버릴 노릇이었습니다. 둘째가 짐덩이니 어쩌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 내놓으라니 참...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역시나 친정아버지와 저는 마음으로 통하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었죠. 앞선 제 생각 그대로를 시어머니에게 꾸짖어 주셨거든요. 그럼 당신네 집안은 둘째 손주 낳은 며느리한테 그러는 게 사람된 도리입니까? 며느리도 엄연히 자식이라는데 당신들한테 내 분명하게 말하지만 내 딸이랑 두 손주들이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영원히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필요하면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그리 알고 계시고. 그러자 궁지에 몰린 남편이 친정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부도 처리 수순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었던 나머지 아내에게 신경질을 좀 부렸습니다. 제발 아내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전 그런 남편의 가짜 사과를 들으며 아버지께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만을 기원했어요.
하지만 숨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처지였기에 직접 나서서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직접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저와 친정아버지는 통했어요. 이복의 김서방,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네, 장인어른. 눈만 감아도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통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릎까지 꿇고 직접 사과를 하니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겠네. 우리 딸이 지내고 있는 주소 알려줄 테니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일 그 주소로 찾아가서 만나봐.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일단 그날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기에 친정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신축 아파트 주소로 내일 저녁 퇴근 후에 찾아가 보자며 다들 되돌아갔는데요. 몹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저와 친정의 복수가 완성된 건 예정대로 이튿날 저녁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여차하면 힘으로라도 제게서 아이들을 뺏어가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우르르 몰고서는 제가 새로 이사한 신축 아파트로 향했거든요. 그렇게 제 새 동네에 도착한 시댁 것들은 마치 대도시에 처음 온 시골쥐처럼 입을 떡하니 벌린 채로 동네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곳은 땅값 비싸고 환경 좋기로 유명한 신도시 한복판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것들의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절 위해 마련해 주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삐까번쩍 화려한 위용에 시댁 것들의 입이 또 한 번 떡하니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 경악하게 만들 마지막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것들이 제 새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동안에 늘 검소했던 차림새와는 다르게 명품 정장을 쫙 빼입은 제 친정아버지께서 변호사를 대동한 채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 제 아버지를 마주한 남편과 시댁 것들은 아주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장인어른, 오늘은 어딘가 좀 달라 보이십니다. 저희 결혼식 때만 딱 한 번 입으셨던 정장까지 다 꺼내 입으시고 혹시 그동안 주식 대박이라도 맞으셨나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날의 모든 내막을 남편과 시댁 것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셨어요. 시댁 사람들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지내왔지만 사실 제 친정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친정아버지와 언니가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이 그야말로 알짜배기였거든요. 물론 겉보기로는 평수도 작은 데다가 그다지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국내 유수의 중견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납품이 되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남편, 그리고 시댁 것들 모두가 제 친정이 그렇게 잘 나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친정아버지가 밝힌 저희 집안의 내력에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가 마침내 남편과 시부모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이제 좀 후회돼? 근데 어쩌지? 난 이제 당신이랑 당신네 집안이랑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기 싫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했었겠지. 당신 스스로 저지른 원자재 발주 실수 때문에 내 친정의 돈 2억을 바라게 되기 전까지는 분명 날 사랑했을 거야. 내가 보증도 안 서주고 2억도 안 가져다 주니까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그때 못 준 2억 원 지금 줄게. 그렇게 말한 저는 남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가득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굳어버렸어요. 보다시피 이혼 서류야. 지금이라도 내 친정한테서 2억 뜯어가가지고 부도 절차 중인 회사 살리고 싶으면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위자료 2억 원어치 꼭 뜯어가라. 참고로 나한테서 양육권까지 빼앗아 가고 싶으면 아주 많이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할 거야.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남편은 쓰러지듯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시부모의 얼굴에는 이렇게 부자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잘할 걸 하는 후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그들을 향한 용서와 아량 따위는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그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댁 것들 보란 듯이 저에게 상속 절차를 밟아주셨거든요. 그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애걸복걸 싹싹 빌어댔지만 친정 언니가 연락한 보안업체 요원들이 들이닥쳐서는 그들 전부를 내다버리듯이 쫓아내버렸답니다. 이후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양육권은 엄마인 내 쪽으로 가져왔고 재산 분할도 서로 결혼할 때 가져왔던 재산들만 정확하게 나누었죠. 물론 전 남편은 저에게서 위자료 2억을 받아내지 못한 탓에 원자재 납품 대금을 막지 못했어요. 그 결과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모가 제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손편지를 전해왔더라고요.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다는 둥, 두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는 둥, 가짜는 말들을 해가면서요. 그게 다 무슨 소리겠냐고요. 저희 친정처럼 든든한 집안을 둔 며느리를 또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저와 전 남편을 재결합시켜 보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뭐하나요?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향해 뒤늦게 손 뻗는 꼴이죠. 물론 제 친정아버지 또한 그 편지를 읽지도 않은 채로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아주 당연하게도 전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아이들을 시댁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은 더더욱이나 없고요. 특히나 둘째 아들에게 진덩이니 뭐니 해댔던 망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삶,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두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저희 가족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이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끝으로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제 목소리를 잃지 않는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꼭 지켜나갈 다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항상 한결같아야 한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갑작스레 바뀌게 된 저희 남편이나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던 제가 또다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완전 호되게 당하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34살에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는 중인데 직업은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랍니다. 제가 매니저까지 올라가기는 진짜 탄탄대로였어요. 말발이 워낙 좋을 뿐더러 손님 응대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성과도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전 특히 별명이 단골 머신이었어요. 제가 한번 손님을 응대를 하면 그 손님은 단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별명까지 붙었었던 건데요. 저도 손님과 같이 이야기하며 응대를 하는 게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독특하다면 독특하다 할 수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한때 잘 나가던 마술사였으며 엄마는 바텐더 일을 하셨답니다. 덕분에 전 어렸을 때부터 신기한 걸 많이 보며 자란 편이었어요.
집에서 보는 카드 마술은 기본이며 엄마한테는 칵테일 레시피까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두 분 다 하시다 보니까 저 역시 그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으며 자부심까지 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서 배운 것도 하나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죠. 아빠는 항상 무대에서는 멋있으셨지만 현실은 항상 빚에 치여 사셨어요. 마술사라는 직업이 사실 거진 프리랜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연이 없는 날에는 백수나 다름이 없으셨거든요. 무엇보다 마술 공연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엄마 역시 항상 웃어야 하는 직업이었는데 마음은 항상 이러한 우리 집 상황 때문에 답답해 하셨답니다. 이번에도 또 공연이 없어? 그럼 이번 달에도 백수라는 거야 지금?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내가 벌기 싫어서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비수기인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항상 이런 식이잖아. 결국 또 내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했었잖아. 이런 거 모르고 나랑 결혼했어? 항상 이렇게 구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속 보이는 바보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살 거야. 굳게 다짐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히 일하다 보면 돈 버는 거에 큰 탈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벌레로 살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은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너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연애도 좀 하고 살아. 내가 무슨 연애야. 일하기도 바쁜데. 예쁜 나이 더 지나기 전에 연애해. 너한테도 그게 더 건강할 것 같아. 너 일하느라 맨날 휴식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일하느라 바쁘니까 네 몸도 잘 안 챙기잖아. 너 그러다 혼자 늙는다? 무슨 말을 또. 됐어. 내가 아는 남사친이 있는데 걔 참 괜찮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그렇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소개팅 같은 거 되게 별로였었는데 하도 옆에서 만나라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며 만나보게 되었죠. 카페에 들어가니까 한 남자가 먼저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단정한 셔츠에 안경까지 쓴 깔끔한 인상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와 계셨네요.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가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 상대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막 설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이 잘 통한다 싶었는데요. 오랜만에 남자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 만난 날부터 편하다 싶었었기에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자상했었어요. 카페에 가면 모든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할 정도였죠. 너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밥은 먹었어? 너 맨날 서서 일하니까 다리 아프겠다. 앉아서 쉬어. 내가 가져올게. 아니야, 나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아, 왜 이래? 다른 땐 몰라도 나랑 있을 땐 이런 배려 받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고마워. 항상 이렇게 배려해줘서. 이렇게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서 이 사람은 날 정말 아껴주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문득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 너 하루 종일 서 있는 일 하잖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 말은 지금 결혼하자는 뜻이지? 티 났어? 넌 진짜 야무져.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은 좀 느긋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 있지? 그땐 그냥 성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죠. 저는 남편이 자상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했는데 착실한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니까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백수 생활만 무려 6년을 지속했죠. 제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며 게임도 하고 집안일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거 있죠? 일할 게 아니라면 제발 집안일이라도 해. 내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해?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일하라고 닥달했어? 집안일이라도 해달라는 거잖아.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 자국이 눌러붙을 때까지 설거지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하고는 싶은데 할 줄 모르는 걸 어떡해. 우리 집에선 나 이런 거 안 시켰어.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많이 참고 이야기했던 거라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저도 정말 많이 참았다 생각하거든요.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일을 안 하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야 하잖아요. 집안일 하나 손을 안 대고 살아요. 그럴 것 같더라. 우리 애가 원래 고귀한 영혼이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태몽이 하얀 용이었는데 그게 원래 고귀한 영혼일 때 꾸는 꿈이래.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거라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있죠? 백수 감싸기에 아주 진심이셨죠. 둘이서 같이 일을 했을 때에 비해 당연히 경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덕분에 반찬은 항상 친정집에서 가져오곤 했어요. 장이야 당연히 제 카드로 보는데 아무리 잘 아껴도 잘 안 되는 거 있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결혼한 다음에 싹 바뀐 남편의 태도 때문에 소개해준 친구도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건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만난 건 난데 네가 무슨 잘못이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진짜 걱정이다. 나중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꼭 도와줄게. 한마디 해줄까? 아니야, 됐어. 괜찮아.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했었지만 사실 결혼 초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우선 남편의 퇴사 통보였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백수를 하겠다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때 심지어 결혼한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저희가 결혼식에도 비용을 꽤 많이 들였는데다가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곤 했었는데 집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도 부랴부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퇴사를 감행하게 되었죠. 전 아직까지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결혼 100일 차에는 뭘 챙길까 생각하며 기분 좋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남편이 알람 소리에도 안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도 출근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연차라도 냈다 싶어 물어봤다가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되었죠. 당신 오늘 연차야? 여유로워 보이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미리 말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나 퇴사했어. 더 좋은 회사 가려고.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직할 곳은 정해주고 그만둔 거야 지금? 아니, 조금만 쉬려고 아직 안 구했어. 내 스펙이면 금방 구해. 알잖아.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게 어딨어.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알아놔. 남편은 정말 이렇게 무턱대고 그만두었다 하는데요. 자기 말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둔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에 가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갑작스레 관둘 만한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죠. 혹시나 회사에서 문제라도 일으킨 게 아닐까 하는 염려에 평소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에게서 듣게 된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여보세요? 윤 대리님 잘 지내시죠? 그럼요. 형수님은 잘 지내세요? 김 대리는요? 새 직장 찾아간다 하더니 여태 감감무소식이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평소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쵸? 에이, 회사야 다 거기서 거기죠. 왜요? 왜 그만뒀는지 말 안 해줬어요?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와이프한테 말하긴 좀 쪽팔리죠. 상사한테 된통 깨졌거든요.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 조언했다가 네가 뭘 하냐 자꾸 끼어들지 마라 하면서 후배들 앞에서 혼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내 담아두더니 회사 관둔다고 사직서 쓰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는데 여기 왜 붙어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했나요? 아무튼 그러고 사직서 제출했었는데
김대리가 말 안 해요? 몰랐어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전 그래도 여태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만두었나 보다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상사에게 깨져서 삐져서 그만둔 거라는데 진짜 어찌나 우라통이 터지던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남편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하나 없다 하면서 생활비에 일절 보탬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비가 더 늘어날 지경이었죠. 전 월급을 꼬박꼬박 벌어오는데 남편은 진짜 집에 들어누워서 하는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백수하면 몸에 좀 쓰시겠어. 나 유튜브 좀 할까 해. 다들 이걸로 돈 번다 하더라고. 그거야 그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처럼 이렇게 누워서 보기만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는 살펴보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처럼 남편은 매일마다 집 침대에 누워 백날 첫날 유튜브만 보곤 했었어요.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침대 위에서만 사는 그런 남자 같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이렇게 살면 적어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이 가장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저에게 더 뭐라 하는 거 있죠? 예, 애 기죽게 뭐 하는 거니? 평생 일하며 살았는데 지금 좀 쉰다고 해서 별일 생기겠어?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요. 그러면 네가 아껴서 살거나 네가 돈을 더 벌어오면 되잖니. 너도 직장인 아니야? 왜 우리 아들만 일을 해야 해? 같이 하자는 거죠, 어머님. 어떻게 저 혼자 벌어서 살아요? 제가 맞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냉큼 모른 척을 하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위험한지 모르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저희 시댁 제사였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저더러 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저희가 오롯이 내야 하나 싶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냈는데 앞으로는 너네도 같이 낼 조상이니 너네도 내야 한다 라는 게 시댁의 의견이었어요. 이게 무슨 어이없는 소린가 싶었는데 정말 양심도 없이 돈을 뜯어가더군요. 정말 아주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시댁 행사마다 제 카드 내밀고 또 시댁에는 내가 직접 반찬까지 매일 해가곤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무 바빠서 시댁에 갈 때 반찬을 못 해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놓고 꼽을 주시는 거 있죠? 어머, 오늘은 반찬 안 해왔니? 일이 좀 힘들어서요. 어머님, 제가 다음엔 꼭 그래. 원래 며느리 하는 게 힘들어. 며느리는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니. 시댁 식구들한테는 그래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원래 아까운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잖니.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좀 도와야지. 아니, 근데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댁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집까지 먹여 살려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짜 또 얼토당토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사업할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직 아이템은 고민 중인데 곧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투자 좀 해주라. 전 당연히 거절했죠. 저보고 투자를 해달라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런 곳에 사용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 대답은 당연히 단호박 거절이었죠. 아니, 내가 왜? 네가 번 돈으로 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지. 아니, 난 투자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지금 돈도 없는데 사업을 할 때야? 또 잔소리야.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또 난리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은 툴툴대면서 나갔어요. 그 이후에도 저랑 대화도 안 하더니 몇 주 정도 지냈을까요? 저에게 갑자기 신나게 또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그 이야기야? 나 돈 생겼어. 큰엄마가 나한테 투자해 주신대. 사업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수 있었으면 생활비 때문에 절절맬 때 좀 도와주지. 남편은 결국 다른 사람 돈을 끌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척 돈을 끌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 이거 별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내내 침대에서 놀고 먹던 사람이 사업을 해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싶었거든요. 전 그냥 관망하기만 했죠. 남편이 워낙 아는 것도 잘 없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만간 이거 망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예상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사업이 대박나게 되어버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 남편 사업이 망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대충 시작한 느낌이었고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어요. 그가 시작한 사업은 남성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링이었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희귀 모델을 빠르게 공수해오면서 입소문을 탔고 점점 커지더니 유명 패션 유튜버들까지 리뷰를 하면서 완전히 터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올라갔어요. 처음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던 게 금방 1,000만 원, 2천만 원을 찍었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몇천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들뜬 얼굴로 제 앞에서 계좌 잔고를 흔들어 보였어요. 통장엔 8자리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전 얼떨떨했어요. 이 사람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너튜브만 보면서 빈둥대던 백수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남편 태도 역시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웃긴 게 처음에는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이러다 정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제 일 그만둬도 될걸? 정말 그러려나? 진짜 대박이다. 그렇다니까. 넌 참 내 말 안 믿더니. 저도 처음에는 어벙벙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며 남편의 행동에 이골이 나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된 남편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정말 무슨 재벌이라도 된 것 마냥 굴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옷차림에 크게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명품 셔츠에 시계까지 차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명품을 사는 정도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더니 점점 사치가 심해지게 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한 후에 SNS에 성공한 CEO의 하루 이런 걸 올리질 않나.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셀카를 찍어오질 않나. 차도 뽑았는데 생전 절대 욕심낼 수 없었던 외제차를 뽑아놓은 거 있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뭔가를 툭 던지는 거 있죠? 서류 한 장이었는데 이혼 서류인 거 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도장 찍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나도 재미 좀 보자. 그래도 넌 여태까지 돈 버는 재미라도 있었잖아. 난 이제야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 뭐라고? 돈 버는 재미? 네가 돈을 좀 손에 쥐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집 떠다 바친 돈이 얼마인 줄은 알아? 제가 화가 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턱하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무슨 더러운 거 보듯 보며 그러는 거 있죠? 이거 위자료야. 됐고 이혼 서류 도장 찍어 이년아. 진짜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이전에 나한테 자기가 다 도와준다던 그 사람이 맞나. 진짜 너무 띵한 거예요. 여태까지 생활비 한 푼 안 내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 해서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1,000만 원을 푼돈처럼 내미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고작 지금 1,000만 원을 주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뭐? 아니,
그리고 너 어차피 나랑 살기 싫어하잖아.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냥. 이때 남편 표정이 너무 태연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여태까지 지한테 제가 허비한 시간이며 돈이며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는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한테 난 더 이상 버려도 되는 물건이라는 취급을 받은 게 제일 어이가 없었죠. 살아온 세월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답니다. 전 여태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래도 내가 사랑한 남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잘해줬었는데 전 이렇게 대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되었어요. 1억 내놔. 그럼 이혼해줄게. 미쳤냐? 1억? 내가 1억을 왜 줘? 내가 너 먹여 살린 돈, 시댁에 퍼준 돈, 그리고 네가 날 개무시한 값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야. 야, 무슨 재벌가 이혼하는 줄 알아? 그냥 도장 찍고 끝내. 그럼 소송까지 가? 너 바쁜데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시던지. 귀찮게 하지 말자. 1억 주면 끝내는 거다. 그래, 깨끗하게 끝내자.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난 그냥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1억을 던지듯 넘긴 다음 날, 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니, 사실 전 변호사를 처음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한참 전부터 갔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절 무시하는 게 눈에 띄게 느껴졌었거든요. 전 이미 그때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구나 싶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을 걸면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사업으로 번 돈까지 나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셨고 결혼 후 쌓인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도 가능해요. 절반.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남편 계좌에는 상당한 액수가 있을 텐데 남편 쇼핑몰 매출이 최근 몇 달 사이에만 억 단위였거든요. 남편 계좌에는 적어도 5, 6억 이상이 있을 거고 사업 자금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던져준 1억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지는 거 있죠? 속으로는 아마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1억을 받고 그냥 조용히 사라질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그 1억부터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는 게 이제는 확실해지게 되었죠. 소송을 걸면 남편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남편의 사업자금 출처도 조사해 보셨다고 했죠? 네, 확실하게 확인해 놨어요. 이미 전 남편의 사업이 깔끔한 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세세하게 추적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남편 쇼핑몰 계좌 입출금 내역과 사업 초반에 친척들에게 받은 투자금 리스트, 쇼핑몰 매출과 실제 신고된 매출을 비교한 자료까지 몽땅 확인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다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남편은 사실 돈을 관리하는 데에는 허술한 편이었거든요. 어차피 누가 따질 사람도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늘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누가 제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우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고정자산이 있는지, 혹시나 몰래 돈을 빼돌린 건 없는지도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이 재산을 따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겠죠. 돈 좀 벌더니 갑자기 명품 사고 외제차 사고 난리였었거든요. 남편이 돈 좀 벌었다며 나는 성공한 남자 코스프레를 했던 게 오히려 남편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남편은 저한테 투자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었어요. 그때 정말 연락도 잘 안 하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자주 식사를 하는 분들까지 손을 안 벌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투자 금액만 해도 상당한 편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야. 형이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줄게. 나도 지금 여유 없는데.
조금만 도와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돈을 끌어모았죠.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빌렸었어요. 근데 적어도 성공을 한 다음에는 하나둘 갚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쇼핑몰이 잘 된 후에도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척들에게 수익 배당도 하지 않고 연락을 씹었어요. 저에게도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남편은 그걸 보며 그냥 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었었는데 남편은 원래 그런 거라면서 무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또 하나 문제는 남편의 탈세 문제였어요.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매출이 몇 배로 뛰었는데도 남편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나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한 달에 얼마나 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내? 돈 많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닌가 봐.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어차피 인터넷 사업은 구멍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 좀 썼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허튼 짓 하면 안 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혹시나 우리 가게 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 되게 불안했었는데 남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나 반가운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혹시나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제가 이전에 이미 남편 사업의 재무 내역을 따로 조사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매출 대비 신고 금액 축소 내역과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었었다는 기록과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 중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까지 상당하는 걸 알게 됐어요. 확보한 증거를 살펴보니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매출을 축소 신고하면서 세금을 일부러 덜 냈고 사업 초반 투자금도 다르게 기재했어요. 전 변호사에게 그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면 남편도 제대로 데미지를 입겠네요.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남편이 멋대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부터 이미 다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이 망하는 순간을 선물해줄 단계였죠. 우선 첫 번째,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세금 신고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사업 신고를 했을 때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썼던 걸 제가 기억을 다 하거든요. 세금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신고만 좀 낮춰서 하면 된다 하질 않나. 국세청이 이런 거 하나하나 못 잡아낸다 하면서 되게 기세등등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었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탈세 중이다 인증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쇼핑몰 매출 조작 흔적과 같이 현금으로 받은 거래 내역, 그리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뒤섞어 쓴 흔적 등을 모았었어요. 남편이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했던 부분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매일 한 통과 같이 증거 자료를 넘겨 바로 남편에게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오게 해버렸죠. 야, 이게 뭐야? 뭐가? 내가 어떻게 알아? 세무조사? 지금 나 신고당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국세청 엄청 철저하잖아. 아니네. 네가 신고한 거네. 이걸 너 아니면 어떻게 알아? 왜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내가 신고 안 했어도 오빠가 알아서 세금 잘 냈으면 되는 일 아니야? 그 사실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었는지 손톱만 내내 깨무는 거 있죠? 진짜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사실 남편이 사업이 잘 된 이후에 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의 백수 시절 영상을 유출해버렸죠. 남편은 어디를 가든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나는 원래부터 성공할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였죠. 진짜 웃겼던 게 요즘은 성공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 영상도 많이 만들곤 하잖아요. 저희 남편 역시 수많은 유튜브에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등을 떠들어대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1년 넘게 침대에 누워서 게임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증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남편이 친구들과 게임하는 걸 몰래 영상으로 찍어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었죠.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가관인 거 있죠? 아, 우리 일 같은 거 안 하고 평생 누워서 살 수는 없냐? 나도 너처럼 여자 잘 만나서 내내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내가 승리자야, 이 새끼들아. 늘어진 추리닝만 입고 며칠 안 감은 머리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요.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도 몽땅 다 여기저기 뿌리고 말 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 그걸 남편 거래처 몇 곳과 인터넷에 익명의 제보자로 뿌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쇼핑몰 특성 자체가 신뢰가 생명인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자기는 대박 사업자처럼 굴었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이전에 백수였다는 사실을 밝히자 댓글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또 다른 지인 증거가 나오며 여론이 뒤바뀌게 되었죠. 결국은 남편 사업 신뢰도가 크게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남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여태까지 시댁에 퍼다준 돈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식비, 선물비, 생활비까지 합쳐서 거진 수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사실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모든 소비 내역을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면서 제 카드로 샀던 한우 세트나 가족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긁었었던 호텔 숙박비, 남편 생일이라 하면서 몰래 제 카드로 긁었었던 명품 지갑까지 몽땅 말이에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긁어간 영수증을 전부 정리해서 청구서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못 갚으면 고소한다 해버렸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청구서 보셨죠, 어머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카드로 쓰신 거 정산한 거죠.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런 걸로 돈을 따지면 되겠어? 그럼요. 어머님도 제 카드 막 긁으실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너 진짜 너무한다. 네가 우리 아들을 망쳐놓고도 모자라서 우리 집까지 박살내려는 거야? 제가 언제 망쳤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알아서 망한 거지. 제발 우리 아들 망했잖니. 너까지 이러면 우리 가족은 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돈이나 빨리 갚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봐주라. 네가 예전처럼 착하게. 그 착한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처음엔 내리 화를 내다가 결국엔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오열까지 하시는 거 있죠.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고 전 집에서 편하게 쉬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있죠. 진짜 예상치도 못한 장면이라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시는 거 있죠. 진짜 저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 큰 돈을 다 갚으려 하니까 엄두가 안 나 이러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뭘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못 갚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알잖니? 어머님, 그럴 시간에 돈 마련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난 네가 이렇게까지 매정할 줄은 몰랐다. 그럼 제가 착하게 계속 퍼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었는데. 그놈의 가족, 며느리.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겠다 싶은 거 있죠? 정말 지겨워서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사람도 아니니까 이어폰 끼고 무시해버렸네요. 제가 또 하나 남편을 더 크게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 그거마저 진행해버렸어요.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래도 친척들이 좀 참았었거든요. 나중에라도 갚겠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된 게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가자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먼저 남편한테 투자했던 친척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거든요. 어머,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저야 늘 괜찮죠. 근데 형님, 혹시 저희 남편한테 투자했던 돈은 받으셨어요? 아직. 근데 뭐 기다려야지. 에이, 너무 착하시다. 저희 남편이 사업 망한 거 보고 이제 투자금 돌려받기 힘들겠다 싶던데요? 뭐? 사업이 망했어? 아니, 그럼 이제 돈 못 받는 거라고? 잠깐만 끊어봐.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나게 되었는데 온통 다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들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는다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어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말씀을 하시기에 바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저도 속으로 정말 잘 됐다 싶었죠. 만난 후에는 조금 더 부추겨야겠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돈 많이 벌었을 때 명품을 좀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는 변제가 안 되려나? 이게 사실 모두의 돈으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지금 돈도 없어서 못 받았는데 자기는 명품을 사고 놀러 다녔다고? 전 모두가 다 아시는 줄 알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법적으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친척들 얼굴이 바뀌는 거 있죠. 며칠 뒤에 친척들끼리 서로 연락을 돌리더니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절 초대했죠. 진짜 소송 걸자. 우리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아. 그래, 어차피 우리 돈 안 갚을 것 같은데. 변호사 알아볼까? 저는 채팅방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만 던졌어요.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좋아, 바로 변호사 알아보자. 이렇게 친척들은 남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저는 그 판을 완벽하게 깔아줬어요. 남편은 친척들이 이렇게 단체로 소송을 걸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고 완전 멘붕인 거 있죠? 그렇게 친척들이 요구를 한 건 원금과 이자 포함 전액 반환이었어요. 남편도 아주 난리가 났죠. 형님, 누나, 지금은 힘든데 좀만 더 기다려줘요. 나도 오래 참았다 생각한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할게. 결국 남편은 투자금까지 몽땅 토해내면서 완전하게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이 몽땅 무너지게 되면서 남편은 모아놓았던 돈까지 몽땅 다 날리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고요? 사실 남편이 준 1억으로 저도 작게 내 사업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는 중이었거든요. 작은 의류 사업이었는데 남편과 다르게 차곡차곡 쌓아간 신뢰 덕분에 지금은 크게 성공한 상태였죠. 남편은 저에게 도로 연락을 하며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아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얘기? 무슨 얘기? 더 할 게 있나? 아니,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미쳤냐? 난 곧 죽어도 너랑 살던 시절로는 안 돌아가. 저는 그렇게 단호박으로 정말 이별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땡전 한 푼 망한 전 남편이 좀 안쓰럽다 싶기도 했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여태까지 그 인간한테 보낸 시간과 돈은 보상을 받아야죠. 재산 분할까지 소송으로 50%를 챙기게 되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따지면 남편 사업으로 번 돈도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 재산이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소리 지르며 발악했지만 법대로 진행됐어요. 결국 전 남편 재산 절반을 챙겨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도 사업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전 완벽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전 혼자 조용히 칵테일 한 잔을 만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배웠던 그 레시피 그대로. 진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지 해놓고 제가 그러고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전 그렇게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혼은 내가 안 해준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구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사는 중이냐고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서로 싸우기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사는 중이라는 걸 어떻게 각자에게 듣게 되나 몰라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이 그렇게 싸웠다는 소식을 전 시어머니에게 먼저 듣게 되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중 저는 카페에서 제 사업 미팅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을까 말까 고민했었지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받았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이놈!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쳐놓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네 그놈의 전 남편이 내 남은 돈까지 싹 다 빼돌리고 도망갔다. 네? 뭐라고요? 지가 사업한다고 남은 돈 모아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텅텅 비어있어. 어머머, 정말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네요. 전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남편 욕을 해댔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나름대로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울먹이는 소리를 내시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아.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진짜 전 순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더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었죠. 아, 저도 지금 돈이 없어서요. 그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밤엔 웃기게도 이번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냉큼 전화를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처참한 거 있죠? 자기야. 자기야? 전화 잘못 건 거야 지금? 아니,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만.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엄마가 나 집에서 쫓아냈어. 그래서 나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너네 집에서 하루만 지낼 수 없을까? 너 지금 나한테 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이인데 한 번만 도와주라. 전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날려버렸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널 재워줄 이유가 있니? 네가 여태까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아? 난 네가 사람인가 싶은데. 난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 다르지. 그때는 네가 돈이 있었고 지금은 땡전 한 푼 없잖아. 다시 네 모습 찾았네 뭐. 야, 너 진짜 못됐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외면해도 되는 거야? 외면? 너도 그때 나 버려놓고 네가 할 말이 있다 생각해? 그래도 너 그때는 내 덕에 돈도 좀 벌고 했었잖아. 그래, 덕분에 나 돈 좀 벌었고 넌 다 잃었다. 이제 그만 인정해. 안녕. 그렇게 전 통화를 끝내고 드디어 전 남편을 차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서로 싸우면서 인생을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는 중이냐고요? 제 사업은 지금 점점 잘 되는 중이라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면서 쌓아놓았던 경험을 살리게 되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도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원도 몇 명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중이랍니다. 정말 문득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구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한때는 절 내려다보면서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며 그 말을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전 이제 제 인생 찾아 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전 남편이요?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인가요? 이젠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역시 자유가 최고인 것 같네요.